이런 물가가 이렇게 올랐다고? 하지만 실물 자산가만 웃는다는 거 잊지 마! 인플레이션 시대, 당신의 전략은? 지금은 2026년 4월. 장소는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계산대 앞입니다. 장바구니 속에는 라면 2봉지,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계산대 화면에 찍히는 숫자를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카드가 덜컥 떨어집니다. 저번 달에는 2만 원이었는데 왜 3만 5천 원이에요? 점원은 그저 어깨를 으쓱합니다. 요즘 다 올랐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게 단순히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기준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설정한 목표치 2%를 초과한 수치입니다. 그게 뭐 대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고작 2%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정부가 여러분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는 엄연한 승자와 패자가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조용히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질문의 답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느냐, 잃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구조를 완전히 꿰뚫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채널은 경제를 게임처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파헤쳐 봅시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게임에서 이기는 쪽에 설 수 있습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통장에 1억 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돈으로 1억 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1년 동안 5%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뒤 그 1억 원의 실질 가치는 9,500만 원으로 줄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500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풍선에 바람을 계속 불어넣는데 어느 누구도 입구를 막지 않는 상황과 같습니다. 돈의 가치가 계속 새어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인플레이션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화폐를 찍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국민들의 구매력은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금을 들면 안전할까요? 2026년 현재 한국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약 2.5% 수준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이니 실질 금리는 0.3%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이자 소득세 15.4%를 빼면 사실상 손해에 가까운 수익률이 됩니다. 달리는 기차 위에서 엔진을 갈아 끼우는 것과 같은 미친 짓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수억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의 차이를 모르면 은행이 고마운 곳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과 세금이 손잡고 여러분 재산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열심히 저축하시는 분들 중에 왠지 모르게 삶이 팍팍해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건 한 번의 충격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갉아먹히다 결국 구멍이 뚫립니다. 인플레이션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진짜 돈 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의 승자를 발표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돈을 빌린 사람, 즉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여러분이 2년 전에 1억 원을 빌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이 물가가 5% 올랐습니다. 여러분이 갚아야 할 1억 원의 실질 가치는 이미 줄어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했으니까요. 반대로 1억 원을 빌려준 사람은 손해입니다. 9,500만 원짜리 가치의 돈을 돌려받는 셈이니까요.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할 때 9회 말 2아웃 말로 역전 홈런이 터지는 순간처럼 채무자에게 인플레이션은 예상치 못한 역전의 기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부동산 대출을 낀 사람이 왜 웃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 게임의 승자는 수출업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대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입니다. 환율이 올라가죠.
수출업자는 달러로 물건을 팔고 원화로 환전합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같은 물건을 팔아도 더 많은 원화를 손에 줍니다. 반면 수입업자는 처음에는 싸게 사들인 재고로 버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입 원가가 폭등해 마진이 사라집니다. 겨울이 길수록 봄꽃이 더 화려하게 피어납니다. 환율 상승기를 버텨온 수출 기업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세 번째 게임의 패자는 연금 생활자와 이자 소득 생활자입니다. 고정된 수입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인플레이션 앞에서 무방비입니다. 매달 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해도 물가가 2.2% 오르면 실질 구매력은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반면 월급 노동자는 다릅니다. 기업은 매년 연봉을 설정할 때 물가 상승분을 대체로 반영합니다. 직접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저울의 한쪽이 조금만 무거워도 반대편은 하늘로 치솟습니다. 지금 연금과 물가의 저울이 딱 그 꼴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크게 웃는 자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가장 크게 웃는 자는 실물자산 투자자입니다. 부동산, 금, 주식 이러한 실물자산은 인플레이션이 오면 그 가격 자체가 올라갑니다. 즉, 돈의 가치가 내려갈 때 실물의 가치는 유지되거나 상승합니다. 1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합시다. 5년 뒤 물가가 15% 올랐다면 이 아파트의 명목 가격도 상승합니다. 왜냐면 아파트를 짓는 데 들어가는 원자재, 인건비, 땅값이 모두 오르니까요. 눈덩이는 처음엔 손바닥만 하지만 언덕을 다 내려올 때쯤엔 집채만해집니다. 복리로 불어나는 실물 자산의 위력이 딱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KB금융의 2025년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자들의 총자산 중 54.8%가 부동산입니다. 금융자산은 37.1%입니다. 부자들이 왜 부동산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단순히 집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지각판이 움직이면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지진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지진이 지나간 자리에 누가 새 지형의 주인이 되느냐? 그 답이 바로 실물자산 보유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부자들은 왜 인플레이션에 강할까요? 선택지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도 사고, 금도 사고, 주식도 삽니다.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두니 물가가 오르든 내리든 전체 자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서민들은 예금 외에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를수록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개미가 코끼리를 등에 업고 뛰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산 격차가 인플레이션을 거치면서 더욱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바로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진짜 고수는 적절한 부채를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자기 돈 3억에 은행 대출 7억을 더해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1년 뒤 인플레이션으로 아파트 값이 10% 오르면 자산은 11억이 됩니다. 대출은 7억 그대로지만 실질 가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내 자기 자본 수익률로 보면 3억 투자해서 1억을 번 것이니 33% 수익률입니다. 지도를 가진 사람과 눈을 가린 사람이 같은 출발선에서 뛰는 경주입니다. 레버리지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극적으로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대출 이자율이 인플레이션율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5% 수준이고 물가 상승률이 2.2%라면 실질 대출 비용은 약 2.3%입니다. 하지만 보유한 부동산이 2.3% 이상 오른다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됩니다. 모래 위에 100층짜리 빌딩을 쌓아 올린 것처럼 무너지는 구조를 피하려면 자산의 가치 상승률이 대출 이자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지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 원리는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큰 기업일수록 고정 부채가 많습니다. 10년 전 1,000억 원을 빌렸다면 지금 그 1,000억의 실질 가치는 당시보다 훨씬 낮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빚을 조용히 녹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경영자들은 금리가 낮을 때 고정금리 장기 부채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전략을 씁니다.
공룡이 사라지자 포유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한 기업과 개인이 새로운 경제 강자가 되는 분기점이 지금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인플레이션 시대에 또 다른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금골드입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금의 가치는 반대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5년 국제금 가격은 온스당 3,30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지정학적 불안이 금 수요를 밀어 올렸습니다. 파도를 타려면 파도가 오기 전에 이미 패들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신호가 포착됐을 때 금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미 높은 가격에 뛰어드는 후발주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수혜자는 원자재를 보유한 기업과 국가입니다. 유가, 철강, 농산물 이러한 원자재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인 동시에 인플레이션의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원자재를 채굴하고 생산하는 기업은 물가가 오를수록 매출이 늘어납니다. 같은 양을 팔아도 더 비싼 가격을 받으니까요. 반면 원자재를 수입하는 나라는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환율도 불리해지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니까요. 한국처럼 원유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게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더욱 가혹한 청구서를 들임입니다. 불이 난 집에 물이 아닌 기름을 붓는 격처럼 수입 물가 상승이 국내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하는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핵심입니다. 첫 번째 전략, 예금 이자율이 인플레이션율을 이기지 못하는 구간에서는 예금만으로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2.5%이고 물가 상승률은 2.2%입니다. 세금을 제하면 실질 수익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지붕을 고쳐야지 비가 온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이 바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물론 예금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상자금 36개월치 생활비는 반드시 예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여유자금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곳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배분해야 할까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첫째, 부동산. 앞서 설명했듯 물가와 함께 명목 가격이 오르는 자산입니다. 직접 소유가 어렵다면 리츠REITS를 통한 간접 투자도 방법입니다. 둘째, 금.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에 강한 전통적 안전자산입니다. 실물금, 금 ETF, 금 통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셋째, 물가 연동 채권 TIPS.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국채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원금 자체가 올라갑니다. 넷째, 배당 성장주. 매년 배당을 올려주는 기업의 주식은 인플레이션을 자연스럽게 반영합니다. 같은 씨앗을 심어도 언제 심느냐에 따라 수확이 1000배가 달라집니다.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포지션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배분 비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인플레이션 방어 포트폴리오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 자산 40%, 주식 배당 성장주 중심 30%, 금 및 원자재 15%, 채권 10%, 현금성 자산 5% 수준의 기본 틀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여러분의 나이, 소득, 부채 상황에 따라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금 100%의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다리를 오르다 보니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기대어 있었다는 상황이 되기 전에 지금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월급 노동자라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어는 연봉 협상입니다. 연봉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이기지 못하면 이는 사실상 임금 삭감입니다. 물가가 2.2% 올랐다면 최소 2.2% 이상의 임금 인상이 있어야 실질 소득이 유지됩니다. 연봉 협상 때 CPI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물가가 2.2% 올랐습니다. 실질 임금 보전을 위해 최소 3% 인상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강력한 근거입니다.
올림픽 100m 결승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는 0.01초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를 이기는 임금 협상이냐, 지는 협상이냐가 10년 뒤 자산 격차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소득 다각화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단 하나의 소득원만 갖고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고속도로는 16차선으로 뚫어놨는데 톨게이트가 1차선밖에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부업, 프리랜서 수입, 투자, 배당 소득, 임대 소득 등 소득의 파이프라인이 다양할수록 한 개의 파이프가 막혀도 타격이 줄어듭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당장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하나의 추가 소득원을 만들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인플레이션 시대의 스마트한 대응입니다. 교차로에서 망설이다 신호가 바뀌면 다시 초록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초록불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지출 구조 재설계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생활비가 올라갑니다. 이때 무작정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보다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줄이고 그 돈을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에 넣는 전략이 훨씬 스마트합니다. 구독 서비스, 자동이체로 나가는 보험, 사용하지 않는 멤버십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월 5만원, 연 60만원이 됩니다. 60만원은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배당주에 투자되어 복리로 불어나면 10년 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눈덩이는 처음엔 손바닥만 하지만 언덕을 다 내려올 때쯤엔 집채만해집니다. 작은 절약이 복리의 눈덩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지도를 가진 사람과 눈을 가린 사람이 같은 출발선에서 뛰는 경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인플레이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10년 뒤 전혀 다른 자산 격차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 발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KB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60.8%를 상위 47만여 명의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대출 비용을 줄이고 자산시장을 자극합니다. 동시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지금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기에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무지개가 뜨듯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금 이 기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가장 먼저 서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 인플레이션이 오면 실질 빚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현명하게 레버리지를 활용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둘째, 실물자산 투자자. 부동산, 금, 원자재를 보유한 사람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자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셋째, 수출업자. 원화 약세 시 달러 수입이 늘어나 유리합니다. 반면 패자는 예금자, 연금생활자, 고정수입 의존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감이 오시나요? 인플레이션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는 한 물가는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규칙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행동의 속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파악하셨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금만 믿고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포트폴리오를 인플레이션에 맞게 재설계할 것인가? 이 기회의 문이 열릴 때 가장 먼저 서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플레이션의 승자입니까? 패자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현재 전략을 공유해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분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경제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